예, 이제 유방암 3부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 현실상 혈액종양 담당하신 선생님께 치료받으시고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 하시기가 어려우신지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이 없고 환자분들께서는 더욱이나 애가 타는데 설명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서로 간에 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우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만약 그러신 경우는 하일랜드 병원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를 권고하고 더 좋은 방법은 담당하신 치료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지도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학항암제,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 타목스펜이라는 약, 호르몬 생성 억제제, 에네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스메스테인 그런 약제들,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 대표적인 것이 헐셉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화학항암제, 대표적인 약제가 캣사일라, 표적항암 치료제, 대표적인 것이 픽레이, 트루캡, 면역제제, 대표적인 것이 키트루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항암제를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것은 대부분 사용되는 약제고 전이된 유방암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치료했음에도 계속 나빠지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사항을 뺐습니다. 왜냐? 치료하는 분들이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약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담당하신 선생님께 직접 상의하시고 지도받으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반이라는 화학항암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품명이고 성분명은 에르뷸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화학항암제에 해당되면 여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독성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5가지 약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이클포스마이드라는 약이 있고 둘째는 닥스로비신 그리고 셋째가 패클텍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약제는 후기 유방암 환자분들 아니면 이 암코타입 DX 테스트를 했을 때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나오는 그 초기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사이클포스마이드하고 닥스로비신을 같이 써서 한 차례씩 매 3주마다 4차례 12주, 패클텍스를 또 12주 해서 24주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시거나 이제 70세가 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패클텍스만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 주마다. 그래서 9주를 사용할 수도 있고 12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테어라는 약은 이 패클텍스랑 비슷한 약이에요. 역시나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제인데 여기에 나온 3가지 약제하고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텍스테어하고 사이클포스마이드는 같이 합쳐져서
매 3주마다 4차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초기 유방암에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이 앙코타입 DX 그 테스트에 점수가 높게 나와서 재발 위험이 있다 할 때 사용을 자주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들 치료에 카보플래틴이라는 약하고 자주 합쳐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테일, 카보플라틴, 헐셉텐, 볼토즈맵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약제들입니다. 카보플라틴은 패클텍스라고 또 합쳐져서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3중 음성인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은 크게 봐서 일반 부작용, 그 다음에 약제의 특정적인 부작용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부작용의 대부분은 그 장관, 그러니까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토하죠. 그런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떨어뜨리고, 그냥 제 고향 말로 몸을 잡치게 하는 그런 약제죠. 그게 일반 부작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 특성상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사이클파스마이드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닥스로비스에 나오지 않고, 패클텍스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또 카보플라틴에서 나오는 부작용과 다르고, 이런 것들입니다. 화학암제 일반 부작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로 이제 모든 주사 쇼크가 날 수 있어요. 특히나 패클텍스, 텍스틸, 카보플라틴은 쇼크가 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약들이에요. 패클텍스를 임상 실험했을 때 제가 1992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약제를 가지고 임상 실험했어요. 그 펠로우 의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실험이, 왜냐? 이 주사 맞는 사람들마다 쇼크가 났어요. 쇼크가 나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살려내야죠. 그래서 이건 주사 쇼크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게 이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팔이나 손에 있는 혈관으로 투입했을 때 약제가 흘러나와서 주위 조직에 침습되면은 조직 손상이 돼요. 아주 심하게 돼서 아주 고약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방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하실 때는 항암 치료 전용 기구를 삽입해서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떨어져서 나오는 합병증, 이건 어느 약제나 여기서 말씀드린 이 모든 약제가 다 그런 일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관, 메스껍고 토하고 설사, 변비, 그래가지고 탈수되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도 어긋날 수 있고, 그리고 구강 점막 침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모든 그 부작용들, 그러니까 백혈구, 혈소판, 빈혈, 구강 점막 침식, 탈모, 손톱 손상, 이런 부작용들은 어떤 결과냐면, 사이클파스마이드나 닥스로비신, 패클텍셀, 카보플라틴 이런 약들이 일단 투여되면 그날로 투여된 시간으로 해서 몸에서 정상적으로 증식되는 것이 전부 멈춰요.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염기서열 그 DNA를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 증식이 안 돼요. 백혈구가 계속 증식이 되어야 날마다 없어지는 백혈구를 보충을 해주는데, 없어지는 건 계속 없어지는데 보충돼서 나오는 백혈구가 갑자기 나오질 않아요. 혈소판도 그러고, 혈소판은 그 주사를 맞은 지 약 12시간에서 24시간부터 나오지 않고, 백혈구는 이틀에서 3일 지나면 나오질 않고, 적혈구는 약 한 달 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강 점막 그 위장관, 위장관이라는 말은 저 밑에 대장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저희 점막은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완전 재생되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수로 뜨거운 물을 그냥 마시려고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마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혀 대고 입천장 되잖아요. 정말 뜨거운 물로 입천장 되면은 그날 저녁 입천장이 벗겨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세포가 박리가 돼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이 피부에 생기면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피딱지가 붙거나 이 상처가 나가지고 애리고 쓰리고 한 게 며칠 갈 건데, 입천장에 생기는 점막이 떨어져 나간 이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일 없이 먹먹하다가 한 이틀 지나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점막이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그 위장관은 정말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저희 몸 구조입니다. 저희가 철분을 너무 많이 섭취를 했다, 뭐 복잡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 독성 있는 물질이 있었다, 그럼 점막 세포가 전부 다 독성 있는 물질을 잡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다 박리돼서 대변 나와버려요. 근데 그 재생되는 과정이 갑자기 멈춰요. 그러니까 항암제 치료를 오늘 받았다 하면은 3일 후에는 점막이 새로 나와야 되는데 3일 후에 점막이 3일 전 점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없어져서 입이 허는 겁니다. 머리털도 마찬가지. 머리털은 저희 몸에 이제 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눈썹도 있고 겨드랑이 털도 있고 사타구니, 뭐 팔, 배 이런 데 있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있는데 저희 몸에서 항상 자라는 털은 머리털입니다. 그 외 모든 털은 항상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해도 자라는 세포가 있는 것에만 약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눈썹, 겨드랑이 털,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털들은 별로 없어지지 않은데 머리털만 갑자기 싹 빠져요. 왜냐? 머리털 항상 증식을 해야 되는데 약적으로 증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일에서 14일 가는 건데 7일에서 14일 가는 것이 멈춰버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탈모가 되는 거죠.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손톱은 저희 손톱에 손상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손톱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길어 나오잖아요. 근데 손상된 데가 그 어느 중간 부위라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손상된 부위가 끝에까지 나왔어요. 결국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손톱을 증식시키는 데가 또 증식을 멈춰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손톱에 검은 줄이 이런 식으로 생긴 줄이 나이테처럼 쭉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검은 줄이 항암치료를 받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손톱 증식이 딱 멈추다가 수일이 지나면 어찌저찌 증식 능력을 회복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 멈춘 때가 시커멓게 나오면서 그 이제 손상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 완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톱에 금이 있고 줄이 있고 쉽게 끊어지고 그런 손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일반 부작용의 그 기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 이 쇼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를 투여해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요. 그리고 토하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투여해요. 근데 이런 모든 약들이 뇌 기능을 떨쳐요. 항암 약제 자체도 뇌 기능을 떨치지만은 항암 약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투여한 약들이 뇌 기능을 훨씬 더 많이 떨쳐요. 근데 이제 일시적이죠. 금방 이제 없어지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떨어진 그 인지 능력이 곧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 약화. 이제 근육 약화는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해질이 갑자기 변동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카보플라텐을 맞았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팍 떨어져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있어야 저희가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근육이 제대로 일을 않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실 때 다리가 갑자기 퍽퍽해지고 조금 장거리 걸으려고 노력할 때도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것은 모든 약제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사 쇼크 예방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애매하면 투여하는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항히스타민 제제 2가지 대부분 항히스타민제 이제 H1 억제제, H2 억제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동시에 사용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괴사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항암 치료 전용 기구로만 사용합니다. 이거 이제 미국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 올려온 그림인데 이제 케모테라피 항암 치료 전용 포트입니다. 포트라고 하고 100원짜리 동전처럼 납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물주머니처럼 돼 있고 한쪽에 이제 호스가 붙어서 그 호스가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가슴 보통 이제 왼쪽에 유방암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유방암이 있으면 왼쪽 해서 가슴 살 밑으로 삽입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여기로만 피를 뽑거나 약제를 투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백혈구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백혈구가 이제 떨어지는데 백혈구가 1000개 이하로 떨어지면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제 중성 백혈구라고 있어요. 뉴트로필인데 그게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 치료 약제로 사용하는 항암 치료 후에는 반드시 백혈구 저하 방지 예방 약제를 투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약제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서 만든 약제가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비슷한 약제를 여러 다른 이름으로 만들 텐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그레스트럼 아니면 페글레이드 필그레스트럼 해가지고 약제를 사용하거든요. 그 약을 항암 치료 끝난 시간 24시간 뒤에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 기간이 보통 한 7일에서 10일 가요. 그것을 이 약제를 사용하면은 3일에서 5일만 가도록 해요. 그러면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약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감소가 됩니다. 이 약제를 사용을 했음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약제를 사용 안 했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은 치료받은 날부터 10일간 열이 있거나 오한 있거나 기침, 숨 쉴 때 가슴 통증 이게 이제 폐렴 생길 때 그렇고 복통이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담낭이나 위장관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콩팥 아니면은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는 배뇨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어지럽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폐혈증이 생겨서 이런 증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경을 쓰지 않고 놔두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합병증입니다. 감염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항생제 투여하는데 어떤 경우는 특히나 백혈구 저하 방지 예방약제 투여를 안 한 경우는 항생제를 이 항암 치료 후 그냥 14일간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라는 그래도 의료 체계가 잘못되긴 했지만은 선진 의료를 시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일을 예방하고 치료해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혈소판 저하는 곧바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치료 전 혈소판 수가 적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 치료가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하거나 3주에 한 번씩 하거나 하기 때문에 혈소판이 떨어진 게 전번 치료로 떨어졌던 것이 다음 치료 전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치료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항암 치료 전 혈소판 수가 7만 5천 개 이하다. 이러면 문제가 커요. 미국에서는 10만 개 이상이어야 치료를 해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7만 5천 개를 저희가 보통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혈소판 수가 치료 후 5만 이하로 떨어지면 혹시나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증상이 없으면 3일 간격으로 검사하는데 감염 증상이 있으면 혈소판 수혈 합니다. 근데 이제 혈소판이란 게 그 혈액은행이 잘 운영이 되는 병원에서 쉽게 되고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병원 규모와 능력에 따라서 혈소판 수혈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혈소판 수가 2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특히나 항암 치료 이후에 반드시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특히나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 출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암 자체로 해서 이 혈액 내에 피가 날 때 피가 응집하게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요. 암 때문에. 근데 거기에 혈소판까지 떨어지면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만 이하면은 수혈을 하시도록 권합니다. 빈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일이고 말이 많은 부작용이거든요. 왜냐? 1990년대 말까지는 암 치료로 해서 빈혈이 생기면 다 치료했어요. 어떤 치료했냐면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빈혈 치료 주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철분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혈구 생성 촉진제라고 있어요. 에리스로포이틴이라고. 그걸 치료를 했는데 조금 이상의 의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보다도 조금 환자들이 재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적혈구 형성 촉진제를 사용한 그룹하고 하지 않은 그룹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그 임상 연구를 했어요. 하나는 목에 암이 생긴 사람들, 또 하나는 폐암, 세 번째는 유방암 했더니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맞은 사람들은 재발이 다 빨리 되고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부로 미국 의료계에서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암 치료한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마라 지침을 내려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환자분들한테는 항암 치료해가지고 적혈구 생성이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겠어요? 적혈구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말은 뭔 말? 빈혈이 되잖아요. 빈혈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숨이 차고 밥맛 떨어지고 기력 없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생활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암을 치료를 해서 환자가 재발하지 않고 완치대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성 촉진제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환자분들이 이걸 아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쩔 거예요? 제가 치료하는 걸로 해서 환자가 재발이 되면 좋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혈을 해요. 근데 수혈이랑 사람 피를 받는 거잖아요. 에이즈도 생기고 간염도 생기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그 혈액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개 수혈을 하면 한 명에 한해서 한 명 정도 에이즈가 생겨요. 아니면 C형 간염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20만 명에 한 명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수혈을 합니다. 근데 수혈 그 기준이 혈색 수치가 8g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혈색 수치가 14에서 16 사이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 경우 12에서 15 사이고, 그러니까 거진 3분의 1이 떨어지고 나서야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불합리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잘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항목이지만 환자들 안전을 위해서 8g에서 수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스가 없고 토하거나 설사, 편미, 이것은 이제 진토제를 사용하는데 진토제는 심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심장이란 게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 팔딱팔딱 한 번 뛰는 것은 심장 제일 위쪽에서 전기 스위치가 한 번 딸깍 하는 거예요. 딸깍 했으면 그 전기 자극이 심장 맨 아래쪽까지 전기가 통해야 심장이 한 번 수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딸깍 했을 때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이 전기 자극이 내려오지 않으면 밑에 있는 심장 근육이 놀래요. 왜냐하면 나는 수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축하라고 전기 자극, 신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래에 있는 심장 근육이 지 멋대로 수축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심장 마비가 돼요. 이거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말에도 아마 그대로 쓸 겁니다. 왜냐 다른 이야기 없으니까. 다른 단어가 없어요. QTC라고 하거든요. 그 QTC 간격이 늘어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진토제가 전부 다 이 전기 전도를 늦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진토제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드신 분들, 뭐 심장에 다른 문제로 약을 드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제들이 본시 이 전기 전도가 늦게 되도록 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근데 못 모르고 그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간호사나 의사가 모르고 환자분도 생각을 못하고 진토제 딱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자극이 아주 늦어져 가지고 심장 아래쪽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해서 심장 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치료하시는 선생님께 본인이 평상시에 복용하는 약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거나 치료 전에 EKG 하셔야 돼요. 심전도 하셔가지고 QTC가 450ms 미만으로 있을 때 진토제가 주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약제가 있어요. 그 전기 전도를 늦추지 않은 약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 담당 선생님께서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이제 탈수되면 당연히 수액 맞으셔야 되고, 다음에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특히나 패클리텍슬, 닥스루비신 이런 약들은 간을 좀 흔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 기능이 수치로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수치가 3배 이상으로 오르면 항암제 치료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바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 간호사분께 제 간 기능 정상입니까? 여쭤보세요. 여쭤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그래서 확인하셔서 치료하시길 권합니다. 항암 치료한 후에는 구강 점막 침식이 거의 모든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유방암 치료 약제로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칫솔은 전부 뻣뻣하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칫솔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 실로 이빨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없애고 그 이제 플러싱 한다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 없애고 소금물이나 중조, 탄산나트륨으로 해서 입을 헹구셔요. 그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 중조로 입을 헹구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 저 입안은 이 침샘에서 나온 침이 칼슘이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칼슘이 이빨새 침전이 돼요. 근데 그 침전이 될 때 입안에 있는 세균과 함께 침전이 돼서 입염을 일으켜요. 근데 거기 점막이 벗겨지면은 염증이 생기고 더 아플 수가 있잖아요. 중조로 입안을 헹기면 침전이 되려고 있는 칼슘이 다시 녹아나요. 그러니까 침전이 안 되고 그 과정에 입안에 있는 세균이 몸이나 점막에 들러붙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요. 그걸 권합니다. 그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스테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알코올로 그걸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뭐 2%, 4% 있고 그 다음에 입안을 소독하는 약재 있고 물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입안이 헐었을 때 알코올이 들어있는 이 입세정제를 사용하시면 엄청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그걸 꼭 쓰고 싶은데 못 쓰겠다 하면은 종지에 하루 저녁 전날 따라 놓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이빨 닦으시기 위해서 따라 놓으면 저녁 내내 알코올이 증발해요. 그래서 그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중조로 입안 헹구신 것이 더 도움이 돼요. 이빨 사이에 있는 음식물 다 없애고 그게 사실은 이 점막 침식이 됐을 때 통증이 없이 입안 정리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칫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제가 이제 여행을 해보면 아는데 일반 칫솔은 아주 뻣뻣하잖아요. 근데 일회용 여행용 칫솔은 전부 다 부드러워요.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조금 살살살 닦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입안이 목 전체가 헐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약재를 사용해서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항우울제 닥스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닥스핀은 입안 헐었을 때 이거 삼키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캡슐로 나오는데 캡슐을 25mg이에요. 까가지고 약 100cc 정도 된 물에 섞어요. 숟가락으로 잘 섞어가지고 한 모금에서 입안 세정을 해서 삼키시지 말고 입에서 가글 해가지고 한 1분 정도 하고 있으면 입 점막에 있는 그 통증 세포가 전부 다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먹먹해져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뱉으셔야 돼요. 그것을 아프실 때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 4시간 사이 간격으로 자꾸 하시면은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목암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으신 분들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거나 점성 리도케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점성 리도케인이 판매가 되는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덕세핀 정도에서 해결이 되고 중조로 입안을 헹구시고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면은 입안 아프신 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머리 빠지는 것은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 여러 아이디어도 있었고 임상 실험도 있었고 했어요. 뭐냐면 탈모가 되는 게 항암제가 모발에 있는 이 모근에 혈액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탈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근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의사들이 저 포함해서 멍청한 의사들이 생각하길 찬 수건을 머리에 둘러매면 피가 안 올 거니까 혈관의 수축에서 피가 안 오면 모근에 이 항암제가 접촉하는 게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머리가 덜 빠지겠다 해서 임상실험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머리가 덜 빠지긴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 닥스로비신 하면 1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최소한 3시간 정도는 머리에 이 찬 수건이나 찬 젤 같은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머리에 두건처럼 딱 덮는 게 있어요. 그걸 20분만 해보세요. 제가 환자들이 하도 불평하길래 제가 해봤어요. 못해요. 머리 아파서 그라이더 몸이 애리고 약해졌는데 항암 치료로 찬 것을 머리에 딱 동여매고 한나절
있으라. 이게 탈모 방지 치료입니다. 이 얼마나 멍청한 그 치료예요. 하지 마세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시고 기다리면 3개월 후에 머리가 약 1cm 정도 자라고 6개월이면 3cm, 1년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후에는 머리가 좀 검정빛이 아니고 회색빛으로 변하고 조금 뻣뻣한 머리가 부드러워지면서 그 구비가 생겨요. 그렇지만 2년쯤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머리가 돌아옵니다. 인지 능력 저하, 근육 약화, 약이 없습니다. 쉬어야 좋아집니다. 이거 너무 애타게 생각하시지 말고 치료가 그냥 2년, 3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그냥 편히 지내세요. 대신에 너무 철버다간이 누워있지 마시고 보통 생활하시고, 그리고 치료 뒤 3개월 정도 지나면 점점 인지 능력 돌아오고 근육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운동을 권합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예요. 빨리 걸으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숨 차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내면서 걷는데 시간을 늘리세요. 최소한 그 시간은 20분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20분, 30분, 40분 시나브로 시간을 늘리셔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약제 특성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클포스마이드는 이게 이제 몸에서 일단 주사를 맞으면 이게 분해가 돼요. 분해되는 물질이 방광으로 나오는데 방광에 나와서 곧바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방광 내막에 있는 세포를 죽여요. 내막에 있는 세포가 죽으면 그 아래에 있는 혈관이 노출이 돼가지고 출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사이클포스마이드 용량은 대부분 600mg 그 체격에 600mg씩 되거든요. 이제 보통 표면적당 600mg 이렇게 하는데 그 600mg 써요. 근데 방광 출혈이 자주 일어난 경우는 절세포 이식 때 사용하는 사이클포스마이드인데 그때 4g, 그러니까 4000mg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방암 치료 사용하는 사이클포스마이드 대부분 거짓 안 생겨요. 100명에 100명 안 생기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주 전에 치료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2주 만에 치료를 반복해서 4번을 치료합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니까 아니요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몸은 보대끼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겠어. 탈수돼가지고 사이클포스마이드 딱 맞으면 소변이 나와서 흘러 보내야 되는데 그날 소변 안 보잖아요? 그럼 이 일 생겨요. 실제로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환자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고생이 됩니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변을 검사를 해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 드는데 이거 탈수를 예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덕스로비슨이라는 것은 심장 기능을 저하합니다. 심장 기능 저하하는 것은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패클리텍셀은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말초신경 장애. 뭐냐면 저희 몸에 신경이 있는데 신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깃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깃줄이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는 구리, 밖에는 비닐로 덮어졌잖아요. PVC, 폴바이너 클로라이드로. 그 밖에 있는 비닐이 벗겨져 버는 거예요. 패클리텍셀 때문에. 그럼 어째요? 그 전깃줄 하나 델롱 공중에 있어서 이 밖에 있는 비닐 벗겨주면 뭐 별일 있겠습니까만은 바로 옆에 물이 있는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조직에 전깃줄 비닐이 벗겨져 보니까 거기서 전기가 신경으로 전기가 통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옆으로 다 새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말초신경 장애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은 가장 가는 전깃줄 신경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손톱 끝, 발가락 끝부터 생겨요.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손 가장 아래쪽.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작은 신경이 있고 그 전기줄 비늘 벗겨질 때 거기에 벗겨진 것이 가장 먼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옵니다. 점점 심해지니까. 그게 패클텍스로. 그 다음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역시나 심장 기능 저하를 일으켜요. 기전은 다르고 근데 4%에서 생기고 덕스루비슨보다는 적지만은 역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텍스테어는 이 몸을 붓게 해요. 약 자체가 혈관, 이제 저희 혈관이 이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튜브가 비닐로 된 튜브가 아니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튜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구멍이 다 막아져 있는데 텍스테어 쓰면 그 구멍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혈액 내에 있는 체액이 혈관 밖으로 다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붓고 손이 붓고 얼굴이 부어요. 아주 자주 생기고 그러거나 피부 독성이 많습니다. 피부 발진. 그리고 이제 이 가오플라든 요것은 이제 전해질 떨어뜨리는 거 말고도 가장 유명한 게 주사 쇼크입니다. 이제 뭐 백혈을 떨어뜨리고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약제가 이전에 일반 그 부작용이 다 생기는 약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사이클파스마이드만 생기는 방광출혈이고 닥스루비스만 있는 심장 기능 저하, 패클텍스에서만 생기는 말주신경, 가오플라든도 말주신경 장애가 있어요. 있는데 패클텍스에 생기는 것보다는 덜해요. 근데 패클텍스라고 가오플라든 동시에 사용하면 말주신경 장애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드물어요. 탈수되면 생길 수 있고 탈수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출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증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놔둬 버리면 한두 번 탈이 나요. 근데 이걸로 탈이 나면 오래 갑니다. 1주, 2주가 아니에요. 몇 주 갑니다. 그러니까 탈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닥스루비스는 예측할 수 있는 심장 기능 저하가 생기는 약입니다. 예측 가능해요. 심박동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몸 체면적당 300mg을 넘으면 그때부터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350을 넘으면 절반 이상의 심장 기능 저하가 생겨요. 그래서 350을 안 넘기도록 항상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유방암 치료하신 분들에는 이런 일 안 생겨요. 근데 임파선암이 있는 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파선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닥스루비스는 유방암에 사용할 때는 60mg, 체면적당 60mg으로 4차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40mg만 사용하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장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닥스루비스 사용할 때 반드시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 심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 다 끝나면 몇 주 뒤에 다시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확인해 주지 않으면 해주라 크세요. 패클텍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치료량이 많을수록 심해지죠. 점점 그 비닐이 벗겨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저리기 시작하고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디가 하나 있고 마디가 두 번째 있어요. 그게 이 두 번째 마디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희가 치료가 우선이니까 암 안 생기는 게 우선이잖아요. 암 없애는 게. 그런 대로 기다려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부위를 넘어서 이 너클라인까지 오기 시작하면 잘못하다 평생 가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치료량을 줄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얼마만큼 사용해야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클텍스 쓸 때는 패클텍스 한 제재로 해서 12주 쓰는 경우가 있어요. 12주 쓸 때 매주마다 쓰거나 3주에 한 번씩 쓰거나 그래요. 대부분 3주에 한 번씩 쓸 때는 2번 이상 사용했을 때, 매주마다 쓸 때는 6주에서 8주 정도 쓰면은 이게 오기 시작해요. 다
다 와요, 다. 근데 12주까지 갈 때는 대부분 이 정도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12주까지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견딥니다. 견디는데 견디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로 말초신경 장애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말초신경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패클텍스를 딱 들어가면 한 2번, 3번 하면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담당 선생님께서 아셔야 돼요. 그냥 바쁜 그 외래에 그리고 저희 나라 의료 사정상 이걸 이리저리 상의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야기하시고 이 상황이 됐다 해서 약을 사용해서 저리고 감각 떨어지는 것이 좋아지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일단 신경이 손상이 되잖아요. 비닐이 다시 벗겨진 것이 덮여지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덮여지는 것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 있으면 아스피린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스피린 6시간 작용 딱 끝나면 다시 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패클텍스를 써가지고 말초신경 장애했을 때 약을 먹어요. 이제 가바펜틴 먹거나 심볼타 먹거나 그런 약들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스피린과 똑같아요. 그 약 딱 떨어지면 통증 불편한 거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카보플라틴하고 동시에 투여할 경우는 더 관심을 두셔야 돼요. 아주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텍스테어는 부종이 거진 모든 환자에 생기니까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전날, 치료 당일, 치료 다음날 투여해야 돼요. 스테로이드 덱사메소존이라는 약인데 그 약을 처방 안 해주시면 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피부 발진은 모든 환자가 생기는 게 아닌데 텍스테어로 해서 생긴 피부 발진 중에 2가지가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 화상 입은 것처럼 피부 전체가 벌겋게 되면서 한 겹이 탁 벗겨져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처음에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부분 손등, 발등에 이 마디 사이가 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갈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아이고 걱정 마세요 하고 약 주고 텍스테어 받고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번지기 시작해요. 2번째도 무시하고 3번째 가잖아요. 3번째 맞으면 그 일이 생겨요. 이건 위험한 스킨 발진입니다.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부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꼭 그 이야기 들은 이유는 저희 나라 의료 체계가 이런 상황을 자세히 챙겨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료 체계가 아니에요. 의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사라는 게 뭐예요? 그냥 수련 받은 거예요. 근데 수련 받아서 나가서 일하는 환경이 그렇게 됐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생합니까? 본인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나 이상한 발진이 생기면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텍스테어는. 카보플라틴은 이제 말초신경도 장애를 시키고 전해질도 떨어뜨리고 어떤 경우 콩팥도 좀 흔들고 그런데 전부 다 격리하고 주사 다 끝나면 전부 다 없어져요. 근데 주사 쇼크가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6번 이상 투여할 경우에 생겨요.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에 카보플라틴 6번 이상 치료한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3중 음성 유방암의 카보플라틴 수술하기 전에 쓸 때는 한 차례 3주마다 반복해서 4번 써요. 근데 어떤 분들은 6번이 아니고 첫날 주사 맞을 때 쇼크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고생한 걸 제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카보플라틴 주사 맞을 때는 그 간호사에게 항히스타민 제제, H1 억제제, H2 억제제, 스테로이드가 다 사용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쇼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이나 치료받는 사람이나 처음 주사약 들어갈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방제제 투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타목스펜, 이것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죠. 폐경기 환자에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폐경기 전이라면 항상 매 월마다 월경이 있지 않습니까? 월경이 있단 말은 15일간 에스트로겐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15일은 떨어지면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뇌 기능도 유지되고 혈관도 유지가 되고 뼈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다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딱 억제를 해보니까 가장 첫째로 이제 폐경기 증상이 생겨요. 뭐냐면 좀 우울해지고 식은땀 나고 그냥 추운 환경에서도 아주 덥게 느껴지고 그러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게 느껴지고 밤맛 떨어지고 그게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담배 피는 분들에서는 심근경색, 뇌경색, 혈전증이라면 이제 혈관 안에 피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피덩어리가 폐 혈관 생기면 심장마비처럼 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흡연하는 환자들에서는 반드시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배 끊으셔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치료 시작하시기 전에 폐경기 증상이 있으면 또 폐경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자궁 내막암이란 것은 타목스펜을 투여를 하면 자궁 내막 증식을 일으켜요. 자궁 내막이 정상적인 초음파로 검사하면 1mm 정도밖에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근데 3mm, 4mm 이렇게 계속 두꺼워져요. 그런 경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거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지 안 두꺼워진지 알아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는데 자궁 내막암이 타목스펜 쓰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20만 명에 1명 생기는데 타목스펜을 최소한 2년 쓰게 되면 20만 명에 3명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생기면 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억제제는 이제 폐경기 환자에 사용하는데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네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스메스테인이 있는데 이제 폐경기 증상이 또 다시 더 생길 수 있어요. 그거에 더 붙여서 힘이 빠지고 관절마디가 아파요. 특히나 손마디가 아파지는데 관절염이나 관절이 손상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약을 투여한 분의 절반 이상은 이게 생깁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예방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지혈증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면은 식사하시는데 그 동물성 지방질, 삼겹살 뭐 이런 것 피하셔야 돼요. 생선류 많이 드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 3부를 처음으로 보신 분들께서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유방암 1부, 2부, 3부에서 3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방암 1부를 참조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제가 어떤 제제고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약이 하나는 트라스스맵, 헐세틴이라는 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퍼투스맵이나 프로제다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독으로 쓰거나 항암제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문제는 심장 기능 저하예요. 2%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생기는데 문제는 누가 생길지 미리 알 수 있는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 이 제제를 사용한 모든 환자분들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치료 전에 하고 치료 중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의사가 심장 초음파 하지 않으면 해주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수용체를 중단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좋아질 때까지. 실제로 이걸로 심장 우려성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환자들 여러 명 봤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대부분 1년 치료하는데 치료 끝난 후 3개월 지나 다시 검사해서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수용체 차단제에 화학 물질을 붙여놓은 약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캐사일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에너트라고 있는데, 이 수용체 차단제에서 생기는 부작용 말고도 화학암제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많아요. 심장 기능 저하는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 방금 이전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셔야 되고, 간 기능이 어긋나거나 폐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균으로 생기는 폐렴이 아니고 그냥 폐가 약절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수음가 빠지고 기침 자주 하고 근데 가래는 없고 그런 게 생겨요. 말초신경도 마비가 될 수 있고 손상이 될 수 있고 백혈구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에 대해서는 이 치료하는 과정에 담당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이 환자분들과 자주 이야기를 해서 어느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숨이 가빠진지 기침이 나오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기침하시잖아요. 이 약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그러면 단순 가슴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CT 스캔 찍으셔야 돼요. 가슴 CT 스캔, 체스트 CT 스캔 찍으셔야 돼요. 체스트 CT 스캔만이 이 약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잡아낼 수 있어요. 말초신경 저하, 백혈 저하 이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담당하신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이 폐적 치료제로 해서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또 이제 나머지 폐적 치료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CDK4, 6 차단제라고 되는 이건 이제 지금 효소 억제제입니다. 뭐냐면 이 세포가 정식된 자라는 과정에 그냥 시작이 1이고 끝이 10이라면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해갖고 똑같은 간격으로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에 갑자기 증식하다가 증식한 모든 물질을 제자리로 돌려주려고 멈춰요. 휴지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제자리로 가면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핵산을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핵산이 재생산되면은 두 개로 나눴다가 마지막에 나눠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증식 과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 과정이 1에서 2로 넘어가거나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그 과정이 여기 CDK4,6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걸 차단해버리면은 세포가 증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약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호르몬제와 병합해서 치료를 했더니 아주 좋은 그 치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약들 다 고약한 약들입니다. 아이브란스, 키스켈리, 버제니오. 이 2024년 10월에 나탈리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나탈리라는 그 이탈리 여자 이름 나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그 스펠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 2기, 3기 초기 환자들에게 키스켈리를 호르몬 제제와 3년을 같이 병용해서 투여했더니 이 재발이 현저히 떨어졌더라.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이 치료를 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좀 미적미적해요. 왜냐하면 약이 독해요. 근데 2기 초기 유방암은 이 약 없어도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쓰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써야 되는지, 근데 임상 결과를 믿어야 될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만 써요. 3기 아니면 2기 후기 이때는 볼세니오라는 약을 호르몬제와 사용해서 치료하면은 재발 훨씬 덜해져. 그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거나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제 아이브랜스, 키스켈리, 버지니아 다 사용해서 하는데 약이 고약해요. 첫째로 몸을 제 고향 말로 잡치게 해요. 힘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입이 헐고 어떤 경우는 간 기능 이상이 있거나 그 폐 염증이 생겨요. 이건 세균성 염증이 아니고 폐에 그냥 염증이 생겨서 폐가 부어오른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백혈구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 가지 약제 모두가 다 가장 소량, 중간량, 그 다음에 최대로 쓸 수 있는 양이 약제 용량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을 많이 사용한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키스켈리나 버제니온은 임상 실험에서 사용했던 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독해요. 그래서 키스켈리라면은 600mg 사용해라 됐는데 저는 400mg 사용합니다. 해서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해가지고 환자분이 별탈 없으면 600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 복용하고 끝날 약이 아니라 3년 가고 5년 가는 약이거든요. 버제니온은 75mg, 100mg, 150mg 있는데 150mg 쓰면은 10명에 8명은 아이고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해요. 너무 독해요. 그러니까 100mg 써가지고 못 견디면 75mg 내왔다가 환자분들이 괜찮으면 150 갔다가 그래요. 그걸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약들은 3주 사용하고 1주 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주 사용하고 1주 쉬는 것이 아니라 2주 사용하고 2주 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환자분들 약은 들지만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유전자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피크레인은 PIK3CA라는 그 특별한 유전자 변형 차단 약제인데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문제되는 게 고혈당. 뭐 혈당이 500, 600. 그냥 쉽게 올라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피부 발진. 이건 꼭 얼굴에 여드름 난 것처럼 몸이 나요.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혈당은 인슐린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약을 투여를 했으면 한 달 뒤에 선생님이 와서 보자 해가지고 검사하거나 2주 뒤에 와서 검사하거나 이래야 빨리빨리 상황을 판단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 보조치료해 주신 선생님들께 부탁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특별한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곧바로 치료해 드릴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은 오서드라고 엘레세스트론트 있는데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 1 차단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로 사용하는데 고지혈증. 이게 고지혈증이 장시간 계속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뇌경색, 뭐 심장경색, 심근경색 생길 수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치를 치료하기 전에 검사하고 한 달 후, 석 달 후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빠진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트루캡이라는 약이 있어요. 트루캡은 비슷해요. 피크레이하고 이제 문제도 비슷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나올 때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새로운 약제라 해서 다들 이 약이 내 암을 조절하고 내가 오래 살게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약을 처방한 의사도 처음이고 약을 복용한 환자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뭔 일이 잘못됐는데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신 선생님, 보조치료해 주신 선생님, 간호사 들어가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차분히 시간을 내서 부족한 면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